꼼꼼하게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 중개하는 당신의 공인중개사 도울손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조금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우리들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자본주의가 성장 발전할수록 필연적으로 따르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경제적 양극화 현상입니다. 현 우리 사회도 경제적 양극화 현상은 가속화되어 가고 있고 중산층의 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 속에서 100분 토론회나 나오는 양극화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일들이 한 개인의 또는 한 가정의 전 재산일지 모르는 부동산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이 양극화의 커다란 물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 개인이 물고기와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 흐름 속에서 잘 헤엄쳐서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해답을 조금이나마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이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것이 어찌 보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아주 오랫동안 아이들과 수학이라는 과목을 함께 공부해 왔던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수학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명확한 이해를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가는 것인데, 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어진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법인 정석적인 방법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석적인 방법을 알고 있어야 그 속에서 자기만의 독창적인 풀이 방법과 해결 방법을 찾아가면서 수학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투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 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명확히 이해를 하고 그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석적인 방법을 알고 그 속에서 그럼 나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깨달아가면서 투자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양극화 현상이 왜 가속되어 가는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양극화 현상은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바라보는 가장 큰 부분은 근로적인 소득이 자본소득과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가장 크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 30대 때는 자본소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근로소득만 가지고 기본적인 의식주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었고 해결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즉 아끼고 살뜰하게 차근차근 모아간다면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주인, 즉 주거지를 해결할 수 있겠다, 즉 집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치 때문에 근로의 의욕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살아왔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떨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세종시니까 세종시 예를 들어볼게요. 만일 세종시에 연봉 1억인 친구가 집이 없는 친구가 한 명 있었고 또 한 친구는 연봉이 3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부모님이 해주신 세종시에 집이 한 채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5년 전에. 5년 후인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연봉 1억인 친구가 꼬박꼬박 모아온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았던 그 돈과 5년 후 지금 현재에서의 그 집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는 그 부의 축적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금방 제가 드린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즉 현재의 이 30대들은 근로소득만 가지고서는 이 자산을 불려갈 수 없다는 부분들, 즉 자본소득을 이길 수 없다는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20, 30대 사람들이 근로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그 자산 양극화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양극화의 상위 쪽에 속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현재의 어떤 비트코인과 같은 그러한 투자 속에 그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산 양극화가 계속적으로 가속화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출발했던 것일까요? 제가 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최근 10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저금리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가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 시중에 막대한 양의 통화량이 늘었던 것이죠. 보통 시중 통화량을 따질 때는 광의 통화량을 기준으로 바라보는데 10년 동안의 광의 통화량 증가량은 그래프에 보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현재 시중에 뿌려져 있는 돈은 대략적으로 3,200조가 넘는 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3,200조 정도라고 얘기를 드리면 어느 정도인지 머릿속에서 생각이 안 드실 텐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정도입니다. 즉 500조의 6배 정도가 넘는, 즉 1년 예산의 6배가 넘는 돈이 시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인데, 이 자본들인 특징은 자본은 자본들끼리 뭉친다는 것이죠. 결코 작은 자본 쪽으로는 가지 않는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로소득을 일으키는 주체는 사람들이 일일 텐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자본은 24시간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산 양극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자산 양극화에 의해서 부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작년 2020년도에 국민은행에서 부자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좀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은행은 부자의 기준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국민은행에서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인 사람들을 우리나라의 부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0년 동안에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인 사람들의 변화율을 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대략적으로 16만 명 정도 존재했는데 2019년은 35만 명이 넘습니다. 대략적으로 2배가 넘게 10년 동안 증가했던 것이죠. 즉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들이 세종시 인구만큼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을 좀 더 분석해 보도록 해볼게요. 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국민은행은 세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자산가와 고자산가 그리고 초고자산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초고자산가는 금융자산이 300억 원 이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인구의 대략적으로 0.01% 존재한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의 대략적으로 24%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의 편중이 상당히 심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부의 편중이 심하될 뿐만 아니라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종시 인구만큼 있는 부자들의 주 주거지가 수도권의 70%가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을 펴놔도 수도권, 즉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집값이 잡히지 않는 원인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흥미로운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부자들은 당연히 금융자산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최근 5년 동안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비교했더니 점점 금융자산 비율보다는 부동산 자산의 비율을 늘려가고 있다는 그래프가 왼쪽 그래프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어떤 자산들이 자식들로 이전되는, 즉 자산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어떤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은 무엇이냐면 2011년도와 2020년도에 부자들의 자산 이전 대상을 연구한 부분들인데, 당연히 자녀한테 많이 가겠죠. 그리고 일부 배우자인데, 흥미로운 부분은 2011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손자녀에 대한 부분에
자산 이전 변화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모의 자산이 그 다음에 자녀로 이전이 됐는데, 현 시대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같이 늙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전하는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자녀와 자녀로 옮겨가는 것보다는 세대를 건너뛰는 부분이 상속이나 증여에서의 세금 부분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손자녀에게 자산이 이전하다 보면 아주 젊은 나이에 많은 부분의 자산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갈 것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어찌됐든 현재는 20, 30대 젊은 세대들이 자본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주위의 같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료들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그러한 20, 30대들은 역시 더불어서 나도 그러면 자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겠다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대학교에서의 어떤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런 서클들이 많아졌는데, 현재는 대학교에서 점점 늘어가고 있는 많은 동아리들이 주식 연구라든지 코인 연구라든지 이런 자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연구들이 대학교 내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저희 때는 젊었을 때 자본소득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로소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졌던 세대이고, 그러한 자본소득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서 자본이 축적되었을 때 하는 행위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20, 30대부터 자본소득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세대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자본소득의 어떤 생리를 알았던 20, 30대들이 그것을 그만둘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되어 있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의 시대는 나는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 부분은 포기하고 가겠다라고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세대 전체가, 즉 시대 상황 전체가 또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그 젊은 세대부터의 분위기가 투자라고 하는 근로소득보다는 자본소득의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이 시스템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 또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현명한 투자를 해가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저는 나름 결론을 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의 시대는 투자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투자의 정석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시대의 양극화는 모든 분야에서 지속되고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투자를 진행할 때 그 부분을 인식하시고 투자에 접근하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에 투자한다고 할 때 주식의 투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사는 것인데, 그 기업들도 양극화되어 가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할 때 1등 기업에 투자하시라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기업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내가 만일 아파트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이 아파트의 가치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인가 안 올라갈 것인가는 이 부분의 양극화를 생각해 보시면 그 정답이 나올 것입니다. 즉 1급지를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금의 흐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사업으로 돈을 벌었든 아니면 주식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였든 코인으로 돈을 벌었든 그 귀결점은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찌 되었든 내가 어떤 부분들에 투자를 하시든지 간에 1급지를, 즉 1등 제품을 사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을 다시 한번 2가지 말씀드리면, 현재의 시대는 투자는 필수인 시대가 되어버렸고, 만일 내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1등 제품을 사라.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